자, 삶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삶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낙태라는 것은 임신 중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제거하는 것, 또는 의료 행위를 낙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는 지속적으로 많은 논쟁점이 되고 있었는데 주로 낙태에 찬성을 하는 입장은 산모의 권리를 바탕으로 낙태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낙태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권리를 기준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산모의 권리를 바탕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을 우리는 선택 옹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태아의 권리를 바탕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생명 옹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어 각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낙태에 찬성을 하는 입장 또는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어떤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근거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지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모의 권리를 바탕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유권, 그리고 생산권, 자율권, 사생활, 정당방위, 평등권과 같은 주장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낙태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태아가 결국은 산모의 소유물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결국은 산모의 몸에 있기 때문에 산모의 소유물에 속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다, 즉 산모의 자유이다. 이러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박 논거로는 삼킨 다이아몬드의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킨 다이아몬드의 논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금은방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제 그 사람의 뱃속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금은방 주인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소유물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모순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몸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선택 옹호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론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정당방위는 무엇이냐 하면 태아를 가지는 것 또는 태아를 출산하는 것, 이러한 어떤 행위가 여성에게 지나치게 해로울 때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서 그 아이를 이제 낙태할 수 있게 된다, 낙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좀 반대로 태아의 권리를 바탕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존엄성과 태아의 잠재성을 근거로 낙태에 반대를 합니다. 이 존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아에게도 존엄성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이 있다. 따라서 태아도 존엄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하죠. 이러한 반론에는 이런 어떤 태아가 과연 인간과 동일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태아가 인간과 동일하다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지니지만 태아와 인간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물음도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고, 또는 인간과 태아의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의 차이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물음도 얼마든지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재성 논거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인간과 다르다라는 점은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태아는 인간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태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태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또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반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가 자라면 참나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토리와 참나무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도토리는 도토리고 참나무는 참나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면 태아의 권리 중에서 특히 잠재성을 바탕으로 한 생명옹호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죽음의 기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죽음의 기준은 기존에는 심폐사를 기준으로 죽음을 정했습니다. 심폐사라는 것은 결국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가 된다면 그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죽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병실에 있는 어떤 심장 박동기의 어떤 박동이 사라질 때, 삐 소리 하면서 그런 바이탈이 사라질 때 죽음을 선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죽음의 기준을 심폐사로 두는 어떤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접어들면서 이 뇌사라는 것도 또 하나의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찬반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사라는 것은 결국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아니라 뇌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죽음으로 보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뇌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어떤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아주 복잡한 기관인데, 이 복잡한 기관을 조금 간략하게 범주화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간이라는 부분과 소뇌라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대뇌 심피질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뇌간이라는 부위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진화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그런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뇌간 영역은 주로 신진대사라든지 인간의 호흡과 수면, 그리고 심장 박동, 혈액 공급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인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이 대뇌가 손상되었을 때 만약에 이 뇌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고등한 사고 능력이라든지 어떤 운동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심장과 폐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죽음의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자, 즉 찬성을 하는 입장과 반대를 하는 입장의 각각의 근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뇌사를 찬성하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이 뇌 기능의 어떤 상실로 인한 어떤 그 뇌 기능의 상실로 인한 남아있는 가족들의 부담, 어떤 치료비 부담이라든지 또는 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료 자원의 분배의 문제를 통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산소호흡기를 한 3일 정도만 쓰면 정상적으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의료 자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에 대한 물음이 바로 의료 자원 분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장기 기증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음,
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장과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다른 신체적인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기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장기를 얼마든지 기증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공리주의적이고 결과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뇌사라는 어떤 이 상황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가능성과 확률로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제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내사 판정이 너무 많이 남용되지 않을까, 남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식 보조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 보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료적인 보조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생식 보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험관이라는 의료 행위인데, 시험관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는 모두 정상적이지만 이러한 어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서 정상적으로 착상을 하고 잘 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주로 행해지는 시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모두 부모의 것이 됩니다.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하는데, 이러한 수정을 하는 과정이 원래는 엄마의 이제 자궁 속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개의 수정란 중에 가장 건강한 수정란을 엄마의 자궁 속에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모두 엄마가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과정,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보았을 때 수정이라는 것, 수정이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관 아기와 관련된 어떤 윤리적 문제는 바로 이 수정이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정자와 난자를 추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추출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밖에서 수정을 하고 엄마의 어떤 자궁으로 이식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다른 수정란들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태아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본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도 살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아도 결국은 수정란이 조금 더 자라서 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수정란도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이 수정란을 폐기하는 것도 살인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리모 출산 같은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 모두 부모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 밖에서, 체외에서 수정을 하게 되고, 다만 임신과 출산을 엄마가 아닌 제3자가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시험관하기와 마찬가지로 수정이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3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윤리적 문제가 얼마든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3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아기의 정체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나를 낳아준 엄마와 유전학적인 엄마가 다르다라는 점이 되겠죠. 1년 동안 약 10개월가량 이제 나를 품고 나를 출산해준 엄마와 나의 유전적인 엄마가 다르다라는 이런 문제가 하나의 윤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이 대리모라는 것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가장 많이 대리모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인도인데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대리모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라는 인간의 아주 어떤 고귀하고 고유한 어떤 그러한 일이 기능이 이렇게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 중에 양쪽 다 또는 어느 한쪽이 조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둘 다 부모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부모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만 임신은 엄마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엄마가 한다. 그러면 결국은 윤리적인 쟁점은 바로 다른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출산을 한다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는 첫 번째로 유전적으로 무관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그렇죠? 나의 자식이 나의 유전자와는 아무런 어떤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정자와 난자라는 것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가? 정자와 난자 매매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얼마든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존엄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들 알겠지만 아주 불치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안락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시술 행위를 통해서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를 통해서는 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반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발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가 포함이 됩니다. 즉, 자발적 안락사라는 것은 환자 스스로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의 생명을 끊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되는 안락사를 자발적 안락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안락사는 결국은 자살의 문제와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 자살의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동시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자살에 대한 어떤 여러 관점들 중에서 특히 어떤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이 자살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어떤 주장들이 이 자발적 안락사에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자발적 안락사는 자발적인 의사에 반해서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환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환자는 고통스럽지만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그 환자를 보살피는 데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환자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자가 그 어떤 환자의 부모가 보호자가 그 환자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하게 환자의 의지와는 반해서 이렇게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안락사라고는 표현이 되지만 사실 살인 행위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의 어떤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살인 행위는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발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논의에서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자발적 안락사가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식을 표현하지 못해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어떤 결정을 의사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환자의 결정권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살고 싶은지 또는 죽고 싶은지에 대해서 보호자나 또는 주치의나 다른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가의 윤리적인 문제를 얼마든지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술 행위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 안락사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 안락사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서 안락사를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래하는 약물을 투입하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 안락사라고 얘기를 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는 찬성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모두 다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어디까지, 어떤 기준까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는 다 다양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문을 읽고 그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살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관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이 자살에 대한 관점을 동양의 관점과 그리고 서양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도가 사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이다. 그래서 나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불감 회상하는 것이 이 효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감회상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몸을, 신체를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준 몸을 내가 잘 가꾸는 것, 잘 지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효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는 다들 알겠지만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엄격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불살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살생을 하지 않는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채식을 위주로 하고 스님들은 걸어 다닐 때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지팡이를 짚는 이유는, 그리고 집신을 신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미리 움직이면서 땅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이 땅에 사는 아주 작은 곤충들, 개미와 같은 그런 곤충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경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살생이라는 것,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을 엄격한 규율로 생각한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훼손하는 것은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가의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가 장자의 입장으로 살펴보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었죠?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처럼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인위적인 과정이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과정으로서 나의 죽음을 또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자살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에서든 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자살에 반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양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상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퀴나스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다 알겠지만 자연법 사상가입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연적 성향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 성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1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죠. 이 성향이 바로 자기 보존의 성향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살이라는 행위는 무엇일까? 자살은 자기 보존의 성향을 어기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자연법을 어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연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아퀴나스는 이 자연법이 결국은 신의 명령인 신의 영원법에서 도출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자연법을 어기는 것은 신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신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아퀴나스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자살에 반대를 합니다. 자연법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은 신의 계율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둘 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윤리사상가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칸트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내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나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라. 그리고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명령의 제3정식이 됩니다. 결국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3정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생소한 사람인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키워드 위주로 조금 우리가 외워놓고 그 제시문을 통해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좀 떠올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의지, 형 이상학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 의지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라고 보았고, 이 의지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어떤 겉모습은 전부 다 어떤 의지가 겉으로 발현된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의지가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라는 것이
발현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 중에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의지는 바로 생명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인간의 의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위에다 다시 좀 더 필기를 하면, 자, 그렇다면 자살은 무엇일까?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신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표상의 파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표상의 파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의지이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해서 의지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표상만 파괴하는 것이다. 근데 삶의 본질적인 것은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자살은 결국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 쇼펜하우어가 문제화돼서 다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의지라는 것,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의지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자살에 반대했다. 이 정도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